당신 남편이 직접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바다로 뛰어내려요. 살아 돌아와도 한서윤은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재벌가의 비밀을 발견한 한서윤은 남편의 내연녀와 시댁에 의해 부산의 외딴 부두로 끌려간다. 사랑했던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통화 종료음뿐이다. 죽음을 가장한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진 그녀는 정체불명의 남자 강태준에게 구조된다. 그는 서윤에게 이름도 과거도 버리고 3년 뒤 해성가를 무너뜨릴 칼이 되라고 제안한다. 바다에서 살아 돌아와도 아무도 당신을 한서윤이라고 믿지 않을 거예요. 차유라는 검은 코트 자락을 붙잡으며 방파제 끝에선 한서윤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새벽 2시가 넘은 부산의 사설 부두에는 하역을 멈춘 크레인과 꺼진 창고만이 무덤처럼 늘어서 있었고 멀리 정박한 화물선의 불빛조차 짙은 안개에 삼켜져 있었다. 서윤의 오른쪽 손목에는 케이블 타이가 깊게 파고들어 있었고 왼손에는 소금기 섞인 피가 번졌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유라의 뒤에 선 두 남자를 바라보았다. 한 명은 해성그룹 경호팀에서 본 얼굴이었고 다른 한 명은 시아버지 강성호의 비서실에서 서류를 운반하던 직원이었다. 우연일 리 없었다. 내 노트북을 훔치고 내 계정으로 돈을 빼돌린 것도 당신이야. 서윤이 묻자 유라는 가볍게 웃었다. 훔쳤다는 말은 조심해야죠. 이미 감사팀은 한서윤 씨가 30억 원을 해외 계좌로 빼돌렸다고 믿고 있으니까. 준혁 씨도 알아. 대표님은 오늘 밤 당신 전화를 받지 않을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직접 확인해봐요. 아직도 남편이 당신 편이라고 믿는다면. 유라는 부하에게 눈짓했고 남자는 서윤의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마지막 인사 정도는 하게 해줄게요. 서윤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강준혁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1번, 2번, 3번 이어지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서울본사 지하기록실에서 해성가의 비밀 문서를 발견했다. 강준혁의 출생 기록, 19년 전 처리된 비공개 입양 서류, 그리고 당시 후계자로 지명되었다가 교통사고 이후 사망자로 정리된 강태준이라는 이름. 3장의 서류에는 모두 날개 한쪽이 부러진 항 모양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 서윤은 그 문서를 준혁에게 보여주려 했지만 사무실로 향하던 엘리베이터에서 유라에게 가로막혔다. 그 뒤의 기억은 끊어진 필름 같았다. 달콤한 향이 나는 손수건 흐릿해지는 시야, 차 안에서 들린 시어머니 오혜란의 목소리. 그 애가 어디까지 봤는지 확인해. 전화가 연결되자 서윤은 거의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준혁 씨 나야. 지금 부산이야. 당신 집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잠시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그녀가 알던 것보다 훨씬 멀고 차가웠다. 서윤아, 회사 돈에 손댄 거 사실이야. 무슨 소리야. 그건 유라가 꾸민 일이야. 내가 중요한 서류를 봤어. 당신 출생 기록하고 강태준이라는 사람에 관한 서류를. 수화기 너머에서 누군가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고 이어 오혜란의 낮은 목소리가 희미하게 섞였다. 더 듣지 마. 서윤은 다급히 외쳤다. 준혁 씨, 나를 믿어줘. 한 번만 위치를 추적해줘. 제발. 준혁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경찰에 가. 갈 수가 없어. 손이 묶였어. 서윤아, 당신은 알고 있는 거야. 그 질문이 떨어진 순간 통화가 끊겼다. 짧고 무정한 종료음이 귓속을 파고들었다. 서윤은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유라는 마치 예정된 장면을 감상하는 사람처럼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다. 봤죠? 당신 남편은 이미 선택했어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든 준혁 씨가 진실을 알면 끝이야. 진실이요. 유라는 서윤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유리 화면이 갈라지며 희미한 불빛이 꺼졌다. 재벌가는 진실보다 살아남는 사람을 택해요. 당신은 그 집에 3년이나 살고도 그것도 몰랐네요. 서윤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고 신발 뒤축이 젖은 방파제의 끝에 닿았다. 아래에서는 검은 파도가 콘크리트 벽을 때리며 하얗게 부서졌다.
유라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서윤 명의의 자금 횡령 자백서였고 마지막 줄에는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여기에 지장을 찍으면 다 끝나요. 당신은 회사 돈을 빼돌린 뒤 죄책감 때문에 바다로 뛰어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면 당신 손가락을 잡고 찍으면 돼요. 유라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서윤의 눈빛이 굳었다. 당신도 이 사람들이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믿어. 적어도 당신처럼 버려지진 않겠죠. 아니, 당신은 나 다음 차례야. 그 말에 유라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서윤은 그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서윤은 시간을 벌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자백서를 바라보았다. 종이 아래쪽에는 익숙한 붉은 인장이 번져 있었다. 날개 한쪽이 부러진 기록실에서 본 것과 같은 문양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놀란 얼굴을 감추며 물었다. 이 인장 어디서 났어? 유라의 눈이 가늘어졌다.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강준혁의 입양 서류에도 있었어. 강태준의 사망 확인서에도 있었고 뒤에 서 있던 강성호의 비서가 본능적으로 유라를 쳐다보았다.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했다. 서윤은 자신의 추측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이 일은 유라 개인의 질투가 아니었다. 시부모가 움직였고 오랫동안 감춰온 후계 구도가 걸려 있었다. 날 죽이면 문서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 서윤이 낮게 말했다. 복사본은 이미 다른 곳에 보냈어. 그것은 절반만 진실이었다. 그녀는 문서 몇 장을 휴대전화로 찍었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붙잡혔다. 그러나 상대는 알 수 없었다. 유라가 비서에게 시선을 돌린 순간 서윤은 몸을 돌려 방파제 옆에 계류용 쐐기둥에 손목을 세게 내리쳤다. 케이블 타이가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느슨해졌다. 경호원이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서윤은 있는 힘을 다해 팔꿈치로 남자의 가슴을 밀어냈고 한 걸음 옆으로 빠졌다. 잡아 유라가 외쳤다. 다른 남자가 서윤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몸을 비틀며 그의 손등을 깨물었고 남자가 욕설과 함께 손을 놓자 다시 바다 쪽으로 달렸다. 방파제 끝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검은 수면은 끝없는 구덩이처럼 출렁였고 차가운 비린내가 폐 안으로 밀려들었다. 서윤은 어릴 때부터 깊은 물을 두려워했다. 12살 여름 피서지에서 동생을 구하려다 함께 물에 빠진 뒤로 수영장 바닥이 보이지 않으면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뒤에는 물보다 더 확실한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다. 유라는 숨을 몰아쉬며 멈춰섰다. 미쳤어요. 내려와요. 서명만 하면 편하게 끝낼 수 있어요. 서윤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숨을 내뱉었다. 편하게 끝나는 건 당신들이겠지. 준혁 오빠는 이미 당신을 포기했어요. 그래, 방금 들었어. 그런데도 뭘 믿고 버티는 거예요. 서윤은 바다를 등지고 유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아직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경호원이 다시 다가오자 서윤은 왼손의 결박을 힘껏 잡아당겼다. 플라스틱이 살을 긁으며 끊어졌고 붉은 자국이 손목을 둘렀다. 그녀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장치를 꺼냈다. 기록실에서 증거를 옮기려 사용했던 보안 토큰이었다. 이걸 찾는 거지.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윤은 토큰을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말했다. 내가 물에 빠지면 이것도 같이 사라져. 그러면 너희는 내가 어디까지 알아냈는지 평생 확인할 수 없어. 그 순간 멀리 안개 너머에서 낮은 백고동 소리가 울렸다. 유라와 두 남자가 동시에 바다 쪽을 바라보았다. 서윤도 희미한 불빛 하나가 파도 사이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너무 멀어 구조를 기대할 수 없었지만 그 짧은 틈이면 충분했다. 그녀는 토큰을 반대편으로 던지는 척 팔을 휘둘렀다. 비서와 경호원의 시선이 허공을 쫓았다. 서윤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발 뒤꿈치 아래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한서윤 멈춰. 서윤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살아 돌아오면 그때는 당신들이 바다보다 깊은 곳으로 떨어질 거야. 그리고 스스로 몸을 뒤로 던졌다. 차가운 물이
등과 머리를 동시에 때렸다. 귀 안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일었고 검은 바다가 입과 코를 가득 채웠다. 서유는 본능적으로 팔을 휘저었지만 젖은 코트가 몸을 아래로 끌어당겼다. 위쪽에서 흔들리는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그녀는 수면을 향해 손을 뻗었고 손끝에 아무것도 닿지 않자 어린 시절의 공포가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숨을 쉬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폐가 제멋대로 열렸다. 차가운 물이 안으로 밀려들었다. 마지막 순간 떠오른 얼굴은 준혁이 아니었다. 거울 앞에서 웃던 과거의 자기 자신이었다. 그 얼굴이 어둠 속으로 흩어질 때 강한 손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서윤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들린 것은 파도 소리가 아니었다.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기계음과 천장 환풍기의 낮은 진동이었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목 안쪽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몸을 웅크렸다. 팔에는 수액 바늘이 꽂혀 있었고 창밖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방 전체가 배 안의 의료실처럼 좁고 금속 냄새가 났다. 문 옆 의자에는 검은 셔츠를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마흔 안팎으로 보이는 그는 긴 다리를 가지런히 겹친 채 서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왼쪽 손목에는 오래된 은색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시계 뒷면에 새겨진 혜성의 항문양은 날카로운 흠집으로 반쯤 지워져 있었다. 서윤은 몸을 일으키려다 어지럼증에 다시 누웠다. 여기가 어디죠? 남자는 물컵을 들어 빨대를 그녀의 입가에 가져갔다. 배 안입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강태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윤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기록실 서류 속 사망자. 혜성가가 19년 전에 죽었다고 처리한 사람. 태준은 그녀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내 이름을 본 모양이군요. 당신은 죽었다고 되어 있었어요. 한서윤 씨도 내일이면 그렇게 될 겁니다. 서윤은 물컵을 밀어내며 물었다. 부두에 있었어요. 왜 나를 구했죠? 태준은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다. 당신이 아직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 그 말은 생명의 은인에게 기대할 만한 위로가 아니었다. 서윤은 차갑게 웃다가 기침을 터뜨렸다. 태준은 등을 받쳐주려 했지만 그녀가 몸을 피하자 손을 멈췄다. 손대지 마세요. 폐에 남은 물 때문에 한동안 기침이 이어질 겁니다. 내 질문에 대답해요. 당신은 어떻게 정확히 그곳에 있었죠? 태준의 시선이 아주 잠깐 굳었다. 강성호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끌려가는 것도 봤어요. 부두에 도착한 뒤 확인했습니다. 거짓말. 서윤은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당신 배는 내가 뛰어내리기 전부터 가까이 있었어요. 안개 속에서도 백고동이 들렸으니까. 태준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 그 사실을 따질 힘이 있습니까? 내가 죽을 뻔한 이유를 모른 채 당신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믿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당신을 믿으라. 그는 침대 옆 서랍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다. 뉴스 속보에는 혜성그룹 전 임원 한서윤이 거액을 횡령한 뒤 실종되었다는 기사가 떠 있었다. 다른 화면에는 부두 근처에서 발견된 그녀의 신발과 찢어진 코트 조각이 찍혀 있었다. 아직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기사 제목은 이미 자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었다. 태준이 말했다. 서울에서는 당신이 도망쳤다고 믿고 강성호는 당신이 죽었다고 믿을 겁니다. 경찰에 가면 횡령 혐의로 체포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은 오늘 아침 당신의 실종 확인서에 서명할 겁니다. 서윤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사용할 순서를 내가 오래전부터 지켜봤으니까. 태준은 얇은 서류 봉투를 침대 위에 놓았다. 안에는 새로운 신분증을 위한 신청서, 해외 치료 기록, 그리고 한 장의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서윤은 계약서 첫 줄을 읽고 눈을 들었다. 3년 동안 사라지라고요. 정확히는 살아남으라는 뜻입니다. 대가가 뭐죠?
한서윤이라는 이름을 버리는 것, 혜성그룹의 재무 구조를 다시 배우는 것, 내가 준비한 모든 훈련을 견디는 것, 그리고 3년 뒤 그 집안을 무너뜨릴 때 망설이지 않는 것. 나를 복수의 도구로 만들겠다는 거군요. 당신도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까?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가 원한 것은 준혁이 전화를 받아주는 것뿐이었다. 이제는 그 목소리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안쪽이 얼어붙었다. 태주는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지금 내리면 병원으로 보내주겠습니다. 다만 그 순간부터 강성호가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협박이에요. 현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서윤은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당신이 원하는 건 혜성가의 경영권이죠. 그것만이었다면 당신을 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요? 태주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이 그 집안이 가장 완벽하게 지웠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워진 사람이 돌아오는 순간 그들의 거짓말은 전부 무너지니까. 서윤은 창문 없는 벽을 바라보며 손목의 붉은 상처를 천천히 쓸었다. 눈을 감으면 검은 물이 다시 입 안으로 밀려들었고 유라의 목소리와 통화 종료음이 겹쳐 들렸다. 몸은 살아있었지만 그녀가 알던 삶은 이미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아내라는 이름도, 혜성가의 며느리라는 자리도, 남편에게 사랑받았다는 믿음도 모두 사라졌다. 그렇다면 남은 것을 스스로 선택해야 했다. 서윤은 계약서를 집어들고 마지막 장까지 읽었다. 태준이 자신의 치료와 신분 보호를 책임지는 대신 그녀는 혜성의 내부 자료 분석과 향후 경영권 분쟁에 협조한다는 내용이었다. 특이한 점은 계약 종료 조건이었다. 서윤이 원할 경우 언제든 떠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떠난 뒤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 보장도 없었다. 자유를 적어놓고 두려움으로 묶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펜을 들기 전 태준을 바라보았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당신 계획에 협조해도 내 복수의 방식은 내가 정해요.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아요. 태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들이 당신에게 한 일을 잊었습니까? 잊지 않기 때문에 정하는 거예요. 나까지 그들과 같아지면 살아남은 의미가 없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허락 없이 나를 만지지 마세요. 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은 자신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한 번 천천히 적었다. 한서윤. 그 서명이 끝나자 태준이 계약서를 거두며 말했다. 오늘부터 그 이름은 죽은 겁니다. 서윤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요. 숨겨두는 거예요. 다시 꺼낼 날까지. 3년 뒤 서울 한남동의 고층 레지던스에서 서윤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어깨를 드러낸 검은 드레스와 목선을 따라 흐르는 다이아몬드가 밤의 불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짧게 정돈한 머리, 흔들림 없는 눈빛, 오차없이 계산된 자세는 부두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울던 여자를 떠올리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화장대 위 작은 스피커에서 파도 효과음이 흘러나오자 그녀의 손끝은 즉시 굳었다. 태준이 치료의 마지막 단계라며 매일 듣게 한 소리였다. 서윤은 눈을 감고 4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6번에 걸쳐 내쉬었다. 심장이 진정될 때까지 누구의 도움도 부르지 않았다. 그때 거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3년 전과 똑같은 은색 시계를 차고 있었지만 이제 서윤은 그 흠집 아래에 새겨진 이름을 알고 있었다. 강태준. 혜성가에 지워진 후계자. 태준은 탁자 위에 금박이 찍힌 초대장을 내려놓았다. 혜성그룹의 1,000억 원 규모 해양복합개발 사업 축하연. 초대 명단에는 강준혁과 차유라의 약혼 발표가 함께 적혀 있었다. 서윤은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시작이네요. 태준은 그녀 앞으로 다가왔지만 손을 뻗지 않고 멈췄다. 두렵습니까? 서윤은 초대장 위에 놓인 작은 1원짜리 동전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 안에서 빛났다. 네, 아직도
바다가 무서워요. 그녀는 동전을 움켜쥐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누굴 바다에 빠뜨릴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세운 왕국을 한 원에 사버리면 되니까. 서울 여의도의 해성호텔 그랜드 볼룸은 1000개가 넘는 유리 조각으로 만든 샹들리에 아래에서 금빛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해성그룹은 그날 밤 부산 해양 복합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축하하기 위해 정계와 재계, 언론계 인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무대 뒤 대형 화면에는 바다 위에 세워질 호텔과 마리나 상업지구의 조감도가 끊임없이 펼쳐졌고 강준혁은 단상 옆에서 축하 인사를 건네는 주주들과 악수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은빛 드레스를 입은 차유라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약혼 발표는 아직 공식 순서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유라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혜성가의 사파이어 반지는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오늘이 지나면 아무도 날 강 대표님의 여자라고만 부르지 못할 거예요. 유라가 낮게 말하자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잠시 바라보다 시선을 돌렸다. 행사가 끝날 때까지 실수하지 마. 실수라니요. 죽은 사람을 위한 추모 영상까지 준비한 건 어머님이잖아요. 준혁의 표정이 굳었다. 무대 화면에는 3년 전 실종된 그의 전처 한서윤의 사진이 나타나 있었다. 혜성은 그녀의 죽음을 기업의 아픔으로 포장해 장학재단을 만들었고 오늘 사업 발표회에서도 바다에서 사라진 한 여성을 기리는 사회공헌 영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영상 속 서윤은 혜성그룹 사원증을 목에 건 채 웃고 있었다. 화면 아래에는 그녀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죄책감에 실종되었으나 유가족이 고인의 명예를 위해 모든 책임을 내려놓았다는 문구가 흘렀다. 준혁은 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3년 동안 그는 서윤의 시신을 본 적이 없었다. 발견된 것은 찢어진 코트와 한쪽 구두뿐이었다. 그러나 어머니 오해라는 수색을 더 이어가면 혜성의 평판만 망가진다며 실종 선고 절차를 서둘렀고 아버지 강성호는 서윤이 횡령한 돈을 찾는 것이 먼저라고 압박했다. 준혁은 서명했다. 서명하면서도 마지막 통화에서 들은 서윤의 목소리를 지우지 못했다. 손이 묶였다고 했다. 부산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전화를 끊었다. 표정 관리해요. 유라가 그의 팔을 살짝 건드렸다.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준혁은 차갑게 그녀의 손을 떼어냈다. 그날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모른다고 했지. 유라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또 그 얘기예요. 대답해. 서윤 씨가 사라진 건 자기 선택이었어요. 감사팀을 피하려고 도망친 거잖아요.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야. 준혁이 더 말하려는 순간 볼룸의 모든 조명이 한꺼번에 어두워졌다. 행사 진행자는 혜성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며 주요 투자자들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자 수십 개의 카메라가 입구를 향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명진캐피털의 대표이사 강태준이었다. 검은 정장 차림에 그는 환영 인사를 위해 다가온 임원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천천히 안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그의 팔에는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손을 얹고 있었다. 샹들리의 불빛이 여자의 목선을 스치자 볼룸 여기저기서 낮은 탄성이 터졌다. 짧게 정돈된 머리와 서늘한 눈빛,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걸음걸이는 화면 속에서 웃고 있던 사람과 전혀 달랐다. 그러나 준혁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가다 멈췄다. 여자가 긴장할 때마다 오른손 엄지로 왼손 검지의 반지를 쓸어내리는 습관, 결혼 생활 동안 수백 번 보았던 움직임이었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서윤아, 이름이 너무 작게 흘러나와 주변 사람들은 듣지 못했지만 유라는 분명히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서윤은 준혁 쪽을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반가움도 원망도 없었다. 마치 오래전에 처분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처럼 차분했다. 태주는 그녀의 허리에 손을 두르려다가 허공에서 잠시 멈췄고 서윤이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인 뒤에야 손을 얹었다. 그 사소한 동작을 본 유라는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말도 안 돼요. 유라가 먼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에 잡히면서 볼룸 전체가 조용해졌다. 한서윤 씨는 3년 전에 죽었어요. 저 여자는 얼굴을 고친 사기꾼이에요. 서윤은 놀라지 않았다. 차유라 이사님은 내가 죽었다는 걸 직접 확인했나요? 경찰 조사와 실종 선고가 있었어요. 시신은요? 유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강성호가 급히 임원들에게 손짓했지만 이미 기자들의 카메라는 서윤을 향해 있었다. 오해라는 굳은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다.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법적 책임을 묻겠어요. 서윤은 그녀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다. 어머님은 여전히 법을 입에 올리는 걸 좋아하시네요. 정작 법원에 제출한 며느리의 실종 진술서에는 거짓말만 가득했으면서 오해란의 입가가 굳었다. 감히 누구를 어머님이라고 불러 확인하고 싶다면 간단해요. 서윤은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 문이 잠겨서 당신이 창문으로 들어왔죠. 오른쪽 손바닥을 유리에 베었고 피가 웨딩드레스 소매에 묻을까봐 당신은 내 베일을 찢어 손에 감았어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우리 둘뿐이었어요. 준혁은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을 움켜쥐었다. 손바닥에는 그날 생긴 가느다란 흉터가 남아 있었다.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퍼지자 유라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 정도 이야기는 강 대표님에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서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하나 더 말할까요? 결혼식이 끝난 뒤 강준혁 씨는 찢어진 베일 조각을 내 구두 상자 안에 숨겼어요. 어머니가 버리라고 할까 봐서. 준혁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 베일 조각은 아직도 그의 서재 금고 안에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태준이 한 걸음 앞을 막았다. 비켜주십시오. 준혁이 낮게 말하자 태준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지 당신이 누군지는 관심 없습니다. 내 아내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당신 아내는 3년 전에 당신 손으로 죽은 사람이 됐어요. 난 네가 죽었다고 믿지 않았어. 그래서 실종 선고서에 서명했나요? 준혁은 입을 열지 못했다. 서윤은 한 발 더 다가가 그의 넥타이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과거 그녀가 생일 선물로 골라준 것이었다. 준혁 역시 그녀가 알아본 것을 눈치챘는지 급히 손을 올려 매듭을 가렸다. 그날 네가 부산에 있다고 했을 때 나는 상황을 몰랐어. 그가 말했다. 감사팀은 네가 돈을 빼돌렸다고 했고 어머니는 네가 도망치려 한다고 했어. 내가 손이 묶였다고 했잖아요. 당황해서 판단을 못했어. 아니요. 판단했어요. 가족을 믿고 나를 버리기로.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네가 바다에 뛰어들도록 명령한 적 없어. 그 말에 유라와 오해란이 동시에 그를 쳐다보았다. 서윤은 세 사람의 반응을 빠짐없이 눈에 담았다. 준혁은 주범이 아닐 수 있었다. 그러나 무죄도 아니었다.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당신이 직접 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떨어질 때 등을 돌린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진행자는 급히 음악을 틀어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화면 제어팀이 준비된 순서대로 해양개발사업 홍보 영상을 재생해버렸다.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덮치는 영상과 함께 스피커에서 낮고 묵직한 물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윤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색이 빠졌다. 검은 수면 젖은 코트, 코와 입을 채우던 바닷물이 눈앞에 되살아났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목이 닫힌 듯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고 시야, 가장자리가 어두워졌다. 누구도 알아차리기 전에 태준이 그녀의 앞으로 몸을 돌려 카메라를 가렸다. 나를 봐요. 그가 낮게 말했다.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바닥을 느껴요. 지금은 물속이 아닙니다. 서울이고 당신 발은 바닥에 닿아 있어요. 태준은 그녀를 만지지 않은 채 손바닥을 눈앞에 펼쳤다. 4번 들이마시고 6번 내쉬어요. 서윤은 그의 손가락 움직임을 따라 억지로 호흡했다. 그러나 유라가 멀리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내보내야 해요. 라고 외치자
다시 숨이 흐트러졌다. 태준의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다. 그는 수행원에게 음악을 끄라고 명령한 뒤 서윤에게 선택할 틈도 주지 않고 행사장 밖으로 데려갔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지나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태준은 서윤을 검은 세단 뒷좌석에 태웠다. 그녀가 문을 열려고 하자 잠금 장치가 풀리지 않았다. 문 열어요. 호흡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금 나를 가두는 거예요. 행사장으로 돌아가면 또 발작할 수 있습니다. 서윤은 손바닥으로 창문을 세게 쳤다. 내가 결정해요. 돌아갈지 말지도, 쓰러질지 말지도. 태준은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가림막을 올리고 그녀를 마주 보았다. 당신이 무너지면 오늘 계획도 끝납니다. 그래서요. 당신 작품이 망가질까봐 겁나요.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신은 3년 동안 내 치료 시간, 수면 시간 만나는 사람까지 전부 정했어요. 보호라는 이름으로 숨 쉴 공간도 주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까지 내 몸을 당신 계획의 일부로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량 밖에서는 기자들이 주차장 출입구로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손목에 남은 오래된 흉터를 쓸어내리며 말했다. 문을 여세요.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가 가짜라서 도망쳤다고 믿을 거예요. 당신 상태로는 위험합니다. 두려워도 돌아가는 게 내가 3년 동안 배운 전부예요. 태준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다시는 허락 없이 문을 잠그지 않겠습니다. 약속으로는 부족해요. 서윤이 차에서 내리며 대답했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두 사람이 다시 볼룸으로 들어왔을 때 강성호는 이미 보안팀을 불러 서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뒤였다. 그러나 태준은 무대 위로 올라가 행사 진행자의 마이크를 빼앗았다. 소개가 늦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볼룸 전체를 단숨에 잠재웠다. 명진 캐피털 대표 강태준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명진 캐피털 기업 구조 조정부문 특별대표 한서윤입니다. 서윤이 무대에 오르자 강성호가 소리쳤다.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데려와. 무슨 짓이야. 태준은 수행원이 건넨 서류철을 펼쳤다. 첫 장에는 해성그룹이 지난 3년간 명진 캐피털 계열 특수 목적 회사들로부터 조달한 자금 내역이 적혀 있었다. 두 번째 장에는 담보 가치가 기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 채권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표시되어 있었다. 강 회장님은 명진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우리 돈으로 왕국을 키웠습니다. 태준이 말했다. 부산 개발 사업의 자기 자본도 해성호텔 확장 자금도 주요 계열사 채무 상환금도 대부분 우리가 제공했지요. 강성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정상적으로 체결한 투자 계약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려는 겁니다. 태준은 마지막 서류를 들어보였다. 그것은 가족관계와 상속권리 회복에 관한 법원 결정문이었다. 날개 한쪽이 부러진 확인장을 본 강성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문서를 어디서 얻었어? 원래 내 것이니까. 볼룸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태준은 강성호를 형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무대 아래 굳어있는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식으로 인사하지. 나는 강태준이다. 네가 태어나기 전 해성의 후계자로 등록되었던 사람이고 네 아버지가 죽었다고 발표한 그의 동생이다. 준혁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오해라는 다급히 끼어들었다. 조작된 서류예요. 저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태준은 준비된 유전자 검사와 과거 주주명부 사본을 기자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모든 자료가 너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서윤은 그 사실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태준은 오늘 가족에게 정체를 밝히기로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자신이 복수를 결심하기 전부터 태준은 서윤의 손을 잡으려다 멈춘 뒤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렸다. 서윤이 손을 얹자 그는 마지막 선언을 했다. 한서윤 대표는 제 법적 배우자이며 회복된 상속권에 따라 강씨 가족재단의 의결권을 대리합니다.
유라가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거짓말이에요. 두 사람이 언제 결혼했다는 거예요. 서유는 가방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꺼냈다. 당신들이 내 장례를 치른 동안이요. 준혁은 서류를 보며 휘청였다. 준혁은 태주는 그에게 차갑게 말했다. 가족의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인사부터 해야 하지 않겠나. 준혁의 주먹이 떨렸다. 그러나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 그는 결국 허리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작은아버지. 서유는 그가 고개를 들기 전에 조용히 덧붙였다. 나에게도 인사해야죠. 준혁은 이를 악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작은어머니. 서유는 가방에서 1원짜리 동전을 꺼내 행사장의 축하 케이크 앞에 놓았다. 금빛 장식과 수백만 원짜리 와인병 사이에서 작은 동전은 우스울 만큼 초라해 보였다. 그러나 강성호는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오늘 혜성이 축하하는 부산 사업은 실제 가치보다 담보가 부풀려져 있습니다. 서윤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허위 평가가 확정되면 계약에 따라 명진 캐피털은 즉시 담보 지분과 의결권을 인수할 수 있어요. 혜성의 부채는 자산 가치를 이미 넘어섰고 기존 대주주 지분은 사실상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오해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돈을 더 주면 될 것 아니야. 당신들은 돈이 없어요. 명진의 돈을 당신들 자산인 것처럼 사용했을 뿐이죠. 서유는 동전을 손가락으로 밀어 강성호 앞으로 보냈다. 7일 드리겠습니다. 부채와 경영권을 일원에 넘기고 임직원 고용을 보장받을지 아니면 모든 허위 담보와 비자금 의혹을 공개해 법정 관리로 갈지 선택하세요. 유라는 서윤을 노려보며 말했다. 복수 때문에 수천 명을 길거리로 내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당신들과 직원들을 분리할 마지막 기회. 서윤은 준혁을 바라보았다. 3년 전 당신은 나를 믿을 기회를 버렸죠. 이번에는 당신 가족을 믿을지 직접 장부를 확인할지 선택해요. 행사가 끝나기도 전에 혜성그룹의 주가는 시간 외거래에서 급락하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강성호와 오해란을 포위했다. 서윤은 태준과 함께 호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유리난간 아래로 한강과 서울의 불빛이 펼쳐졌지만 그녀의 손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준은 코트를 벗어주려다가 멈췄다. 입겠습니까? 서윤은 잠시 그를 바라본 뒤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이 어깨 위에 코트를 올려놓자 그녀는 물었다. 오늘 공개한 가족관계 서류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오래전부터. 내가 복수를 결심하기 전부터.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유는 그 침묵을 기억해 두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강준혁이었다.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네가 믿든 말든 나는 그날 너를 죽이라고 한 적 없어. 그리고 강태준은 네가 부산으로 끌려가기 전부터 그 부두를 감시하고 있었어. 서유는 화면을 내려다보다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메시지 내용을 볼 수 없는 거리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만으로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누구입니까? 태준이 물었다. 서유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껐다. 당신이 3년 동안 말하지 않은 진실이 몇 개인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태준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한강 위로 불어온 바람이 그의 코트 자락과 서윤의 드레스 끝을 흔들었다. 조금 전까지 완벽했던 두 사람의 동맹 사이에 처음으로 깊은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다. 혜성호텔 행사 다음 날 새벽 한서윤은 한남동 레지던스의 서재에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강준혁이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고 있었다. 강태준은 네가 부산으로 끌려가기 전부터 그 부두를 감시하고 있었어. 그 한 문장은 3년 동안 애써 봉합한 기억의 틈을 억지로 벌려놓았다. 안개 속에서 너무 가까이 들렸던 백고동 물속으로 가라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을 붙잡았던 손태준의 배에 이미 준비되어 있던 의료 장비까지 우연이라고 믿기에는 모든 것이 지나치게 정확했다. 서유는 노트북을 열어 3년 전
명진 캐피털의 선박 운항 기록을 확인했지만 해당 날짜의 기록만 비어 있었다. 그녀가 내부 서버의 접근 권한을 우회하려는 순간 문이 열렸다. 태준이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 들어와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잠을 안 잤군요. 서윤은 노트북을 닫지 않았다. 3년 전 부산에 있던 배의 운항 기록이 삭제됐어요. 보안상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누구로부터 숨긴 보안이죠. 강성호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태준은 대답 대신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오늘 이사회 대응이 먼저입니다. 또 순서를 정해주네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내가 무엇을 언제 알아야 하는지도 당신이 결정합니까? 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준혁이 보낸 말만 믿고 나를 의심하는 겁니까? 당신이 설명하지 않으니 의심하는 거예요. 태준은 서윤 앞에 앉았지만 그녀가 답을 요구하는 핵심에는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혜성 측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강성호가 명진의 투자 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정치권과 금융권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윤은 그가 의도적으로 업무 이야기로 대화를 돌린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날 내가 부두로 끌려갈 거라는 걸 언제 알았어요? 그녀가 다시 묻자 태준의 손가락이 커피잔 손잡이 위에서 멈췄다. 정확한 장소는 늦게 알았습니다. 늦게가 언제죠? 당신이 부산으로 이동 중일 때. 그럼 차를 막을 수도 있었겠네요. 확실한 증거 없이 움직이면 강성호는 흔적을 지우고 숨어버렸을 겁니다. 서윤의 입술이 서서히 굳었다. 그래서 나를 미끼로 둔 거군요. 죽게 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바다에 떨어진 뒤에 구하면 죽게 둔 게 아닌가요? 태준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을 살렸습니다. 그래요, 살렸죠. 서윤은 손목에 흉터를 드러내며 그에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빠지기 전에 구하지 않은 이유를 3년 동안 숨겼어요.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멈췄다. 가까이 다가가려는 본능과 그녀의 허락 없이는 손대지 않겠다는 약속이 충돌하는 듯했다. 지금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그 말에 서윤은 웃었다. 당신에게 나는 아직도 계획이군요. 오전 11시 서윤은 태준의 수행원도 없이 서울 성북동의 오래된 한정식집으로 향했다. 준혁이 보낸 장소는 혜성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 아니었다. 건물 뒤편에 작은 별실에 들어서자 그는 이미 와 있었다. 전날 밤에 완벽한 정장 대신 구겨진 셔츠와 어두운 코트를 입은 준혁은 단 하루 만에 몇 년은 늙어 보였다. 그는 서윤이 앉기도 전에 말했다. 태준에게 알렸어. 당신과 만나는 것까지 허락받아야 하나요? 준혁은 씁쓸하게 고개를 숙였다. 예전에도 그렇게 말했지. 내가 당신 가족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서윤은 따뜻한 차에 손도 대지 않았다. 할 말이 있으면 해요. 준혁은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밀었다. 안에는 낡은 가족관계 서류와 병원 기록 일부가 들어있었다. 서류상 그의 출생지는 서울이었지만 병원 기록에는 다른 지역의 보육시설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어제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금고를 열었어. 그가 말했다. 내 생모와 생부 이름은 지워져 있었고 입양 날짜는 내가 5살이 되던 해였어. 서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문서를 살폈다. 당신도 몰랐어요. 의심한 적은 있었어. 어릴 때 사진이 없고 가족들이 내 혈액형 이야기를 피했으니까. 하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 왜요? 준혁은 자조적으로 웃었다. 내가 강성호의 아들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게 될까봐. 준혁은 3년 전 서윤이 사라진 뒤의 일을 처음부터 털어놓았다. 그날 새벽 오해라는 서윤이 횡령 사실을 들키고 부산으로 도주했다고 말했다. 강성호는 언론 보도를 막으려면 가족이 먼저 실종 신고를 해야 한다며 준혁에게 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며칠 뒤 그는 어머니의 휴대전화에서 부산 항만 경비업체와 통화한 기록을 보았고 유라의 가방에서는 서윤의 부서 출입 카드가 발견되었다. 그때 알았어. 준혁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도망친 게 아니라는 걸. 서윤은 손을 무릎 위에서 단단히 맞잡았다. 그런데도 침묵했네요. 아버지는
내가 문제를 만들면 그룹에서 쫓아내겠다고 했어. 그리고 네가 살아있다면 언젠가 연락할 거라고 생각했어. 연락할 수 없도록 죽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요. 준혁은 눈을 감았다 했어. 짧은 대답이 더 잔인했다. 서유는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몰라서 버린 게 아니에요. 알고 나서도 버렸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안 되는 거 알아. 그러면 하지 마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다른 종이를 꺼냈다. 이건 명진 쪽 사람이 3년 전 부두 근처 창고를 임차한 기록이야. 네가 끌려가기 이틀 전부터 사용했어. 서윤의 시선이 날짜에 멈췄다. 명진 캐피털의 해외 특수법인 명의였다. 태주는 네가 위험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어쩌면 유라가 움직이도록 일부러 기다렸을 수도 있어. 서윤은 문서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준혁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혜성을 무너뜨리면 수천 명이 다쳐. 그 말을 할 자격이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 자리를 지키려고 침묵한 건 인정해. 하지만 회사 직원들까지 우리 가족과 함께 벌받아선 안 돼. 서윤은 문 앞에서 돌아섰다. 그래서 일원에 넘길 기회를 준 거예요. 당신 가족의 지분과 경영권만 포기하면 직원들은 지킬 수 있어요.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럼 당신이 선택해야죠. 뭘 가족의 아들로 남을지, 그들이 저지른 일을 증언할지.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증언하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끝이야. 3년 전 당신은 내가 끝나는 쪽을 선택했어요. 서유는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번에는 누가 사라져야 당신이 편한지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진실인지 생각해요. 복도로 나오자 그녀의 다리가 순간적으로 풀렸다. 분노 때문인지 준혁의 고백에서 느낀 마지막 미련의 죽음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서유는 벽을 짚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뒤늦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차유라였다. 만나지 않으면 강태준이 숨긴 원본 녹음 파일을 언론에 넘기겠다는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유라는 청담동의 폐업한 갤러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전날 행사 이후 기자들이 집 앞까지 몰려오자 혜성 측도 그녀를 보호하지 않았고 약혼 발표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과 떨리는 손은 볼룸에서 보였던 자신감과 거리가 멀었다. 서윤이 들어오자 유라는 곧바로 작은 녹음기를 탁자 위에 놓았다. 내가 당신을 부두로 데려간 건 인정해요. 그녀가 말했다. 예, 이만 말했다. 하지만 물에 빠뜨리라는 명령은 없었어요. 손을 묶고 자백서를 강요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니네요. 당신이 뛰어내릴 줄 몰랐어요. 그게 당신의 무죄가 되나요?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오해란 여사가 내 아버지 회사를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당신이 훔친 보안 토큰을 가져오라고 했죠. 그게 다였어요. 서유는 냉소했다. 자백서도 경호원도 내 유서도 모두 우연이었어요. 내가 거절하면 아버지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를 넘겼군요. 당신은 늘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능력도 있고 준혁 오빠 사랑도 받았어요. 나는 평생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어야 버려지지 않았어요. 서유는 유라의 두려움이 거짓이 아님을 알았다. 하지만 이해는 면죄부가 아니었다. 당신이 버려지기 싫어서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당신도 그 선택의 대가를 받아야 해요. 유라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 뒤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준의 수행실장 목소리였다. 대상 차량이 부산으로 진입했습니다. 강성호 측 인원 2명과 차유라가 동행 중입니다. 잠시 후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부두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개입하지 마. 현장에서 서류와 인장을 확인해야 한다. 수행실장이 다시 물었다. 한서윤 씨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태준은 몇 초 동안 침묵한 뒤 말했다. 구조팀을 해상에 대기시켜.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서윤의 귀 안에서 다시 파도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다. 유라는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그 사람은 당신을 구한 영웅이 아니에요. 당신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위험해지길 기다린 사람이에요. 서윤은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이걸 어디서 얻었죠? 오해란 여사가
태준 쪽 통신을 도청했어요. 혹시 자신들이 배신당할 때 쓰려고 보관한 거예요. 왜 지금 나에게 주죠? 유라의 눈에 절박함이 떠올랐다. 날 살려줘요. 혜성이 넘어가도 내 아버지 회사만은 건드리지 말아요. 서유는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다. 당신을 살리는 건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사실을 말하고 책임지는 건 당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서유는 명진 캐피털 최상층 집무실로 찾아갔다. 태주는 긴 회의가 끝난 뒤 혼자 창가에 서 있었다. 서윤이 녹음기를 책상 위에 내려놓자 그의 눈빛이 변했다.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무엇인지 알아본 표정이었다. 설명해요. 서윤이 말했다. 태주는 변명하지 않았다. 강성호가 내부 문서를 회수하려 움직이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의 지시체계와 인장을 현장에서 확보해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끌려가는 걸 지켜봤어요. 당신 차량을 놓치지 않았고 구조팀도 준비했습니다. 구조팀이 있었으니 안전했다고 생각했나요? 최악의 상황까지 계산했습니다. 사람은 계산대로만 죽지 않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순간도 계산에 있었어요. 3년 동안 파도 소리만 들어도 숨을 못 쉬는 것도. 태주는 그녀에게 다가오다가 멈췄다. 그때 개입했다면 강성호는 모든 증거를 없앴을 겁니다. 그러면 없애게 뒀어야죠. 그랬다면 당신이 본 문서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죽였을 겁니다. 서유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결국 당신에게는 대의를 위해 누군가 희생되어도 된다는 거네요. 나는 당신을 희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죽지 않게 관리했을 뿐이에요. 서유는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 책상 위에 놓았다. 작은 금소금이 집무실의 침묵을 갈랐다. 우리 계약은 오늘로 끝내요. 태준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지금 떠나면 강성호가 당신을 노릴 겁니다. 역시 그 말이네요. 밖은 위험하니 내 옆에 있으라고.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을 이용해서 사람을 가두는 것도 통제예요. 태준은 턱을 굳힌 채 물었다. 준혁에게 돌아갈 겁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는 이유가 다른 남자여야만 이해돼요. 그가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도 나를 이용했어요. 서유는 흔들리는 숨을 눌러가며 말했다. 차이는 준혁은 나를 살릴 기회를 버렸고 당신은 나를 구할 시점을 선택했다는 것뿐이에요. 태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유는 가방에서 명진의 보안카드와 전용 휴대전화를 꺼내 놓았다. 혜성의 일원 인수 계획은 계속 진행할 거예요. 내가 만든 분석 자료와 의결권 위임은 법적으로 유효하니까. 하지만 이제부터 내 선택은 내가 해요. 당신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혼자라서 위험한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 게 위험한 거예요. 서유는 문을 열기 전 뒤돌아보았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따라오지 마세요. 레지던스로 돌아가지 않은 서유는 명진과 관계없는 작은 호텔에 방을 잡았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준혁의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버지의 비밀장부와 원본 입양 서류를 찾았다. 부산 옛 항만 기록 창구로 와. 혼자 와야 넘길 수 있어. 서유는 처음에는 함정이라고 의심했다. 그러나 메시지에는 기록실에서 보았던 확인장의 절반과 준혁만 알 수 있는 금고 비밀번호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는 경찰이나 태준에게 알리는 대신 위치 공유 기능만 켜두고 부산 행차에 올랐다. 태준과의 관계를 끊은 직후 다시 그의 보호를 찾고 싶지 않았고 준혁이 마침내 진실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확인하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의 가장 위험한 판단이었다. 새벽 4시 오래전에 폐쇄된 항만 기록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혁의 차는 보이지 않았다. 철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서윤이 한 걸음 들어서자 뒤에서 문이 닫히며 잠금 장치가 내려갔다. 어둠 속에서 오해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3년 동안 살아있었으면 조용히 살 것이지 왜 다시 돌아왔니? 이어 강성호가 불을 켰다. 그의 손에는 준혁의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창고 반대편 문이 천천히 열리자
차가운 바닷바람과 함께 검은 수면이 드러났다. 파도가 콘크리트 기둥을 때리는 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다. 서윤의 호흡이 즉시 무너졌다. 손끝이 얼어붙고 강성호는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으로 던졌다. 명진의 의결권을 포기한다고 서명해.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살려주지. 서윤은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눈앞의 창고가 3년 전 방파제로 바뀌었고 귀에서는 다시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당신을 한서윤이라고 믿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가슴을 움켜쥔 채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강성호가 천천히 다가오는 구두 소리를 들었다. 강성호의 구두가 한 걸음씩 가까워질수록 한서윤의 가슴은 더 빠르게 조여왔다. 열린 철문 너머로 검은 파도가 보였고 바닷물이 기둥을 때릴 때마다 3년 전 차유라의 목소리와 끊어진 전화음이 되살아났다. 손끝은 감각을 잃었고 목 안에서는 공기가 걸린 듯 거친 소리만 흘러나왔다. 오해라는 그런 서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는 않는구나. 옷과 얼굴은 달라졌어도 바다 앞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못하잖니. 서윤은 무릎을 짚은 채 눈을 감았다. 태준이 치료 과정에서 수백 번 반복해 가르친 문장이 떠올랐다. 지금 보이는 것, 5가지, 들리는 것, 4가지 만질 수 있는 것, 3가지를 확인하라. 그녀는 억지로 눈을 떴다. 녹슨 철제 선반, 천장의 낡은 조명, 바닥의 노란, 안전선, 강성호의 검은 구두, 오해란 손에 들린 서류, 5가지였다. 이어 파도 소리, 환풍기, 진동 멀리 지나가는 화물차의 경적 강성호의 거친 숨소리를 구분했다. 서윤은 차가운 바닥과 코트솜의 손목의 흉터를 차례로 눌렀다. 호흡은 여전히 떨렸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녀가 천천히 일어서자 오해란의 웃음이 멈췄다. 서명할게요. 서윤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대신 내가 왜 죽어야 했는지 직접 듣고 싶어요. 강성호는 그녀가 공포에 굴복했다고 믿은 듯 명진 캐피털의 의결권 대리 권한을 포기하고 지난 행사에서 제기한 모든 의혹이 허위였다고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윤은 펜을 들었지만 서명란 위에서 손을 멈췄다. 차유라가 혼자 꾸민 일이 아니었죠. 강성호가 코웃음을 쳤다. 그 계집애가 그런 일을 혼자 할 머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그럼 어머님이 지시했어요. 오해란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유라는 아버지 회사를 살려달라고 매달렸어. 우리는 네가 훔친 보안 토큰만 가져오라고 했지. 손을 묶고 유서를 만들라고도 했나요? 네가 순순히 협조했다면 다칠 일도 없었어.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펜을 천천히 굴렸다. 창고 벽 아래에는 오래된 화재 경보 장치와 비상 통화기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해성에서 근무할 때 부산 항만 창고의 내부 통제 점검을 담당한 적이 있었다. 이 건물의 폐쇄회로 화면은 교체됐지만 화재와 사고 기록을 남기는 음성 장치는 감사 서버에 별도로 연결되어 있었다. 계정이 폐기되기 전 그녀가 만든 긴급 백업 규칙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컸다. 호텔을 나서기 전 위치 공유만 켜두었지만 창고에 들어온 순간 휴대전화가 자동으로 산의 비상망을 인식했다는 진동을 느꼈다. 서윤은 자신이 서명을 미루는 이유를 들키지 않기 위해 물었다. 강준혁의 출생 기록도 내가 봐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강성호의 표정이 굳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 왜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서요. 오해란이 먼저 서윤의 뺨을 때리려 손을 들었지만 강성호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서윤에게 가까이 다가와 낮게 말했다. 준혁은 내가 선택한 아들이야. 피가 섞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 아이의 친아버지는 누구였죠? 서윤이 묻자 강성호의 눈빛에 처음으로 불안이 스쳤다. 알 필요 없어. 그럼 동전 부류. 강성호부 19년 전 강태준 대신 책임을 뒤집어 쓰고 죽은 사람이었나요? 창고 안의 공기가 단숨에 굳었다. 오해라는 남편을 바라보았고 강성호는 서윤의 손에서 펜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다. 태준이 어디까지 말했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려고 왔죠. 서유는 두 사람의 표정을 살피며 한 걸음 더 밀어붙였다. 강태준을 죽은 사람으로 만든 뒤 그의 후계권을 가져갔어요. 하지만 집안 규정상 직계 남자 후계자가 필요했죠. 그래서 당신의 범죄를 대신 뒤집어 쓴 직원의 아들을 데려왔어요. 그 아이가 준혁이고요. 강성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놈의 아버지는 우리 집안 덕에 먹고 살았어. 사고가 난 날에도 자기가 운전했다고 인정했지. 돈을 받고 인정한 건가요? 가족에게 평생 보상해주기로 했어. 오해란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약속을 믿고 입을 다문 뒤 감옥에서 죽었고 아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어. 우리가 준혁을 데려와 키워준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었지. 서유는 속으로 숨을 삼켰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범죄를 은혜라고 믿고 있었다. 그럼 강태준의 사고도 당신들이 꾸민 거네요. 서윤이 물었다. 강성호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회사를 그 어린 놈에게 넘기려 했어. 나는 평생 장남으로 살았는데 밖에서 데려온 서자에게 모든 걸 빼앗길 수는 없었지. 그래서 차를 고장내고 살아남은 사람을 죽었다고 발표했어요. 그가 해외로 도망친 거야. 내가 죽인 게 아니야. 하지만 돌아오지 못하게 모든 신분을 지웠죠. 오해란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그만해요. 서명만 받으면 돼요. 강성호는 서윤을 노려보며 포기각서를 다시 밀었다. 네가 행사장에서 떠든 말 때문에 은행과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어. 오늘 안에 권한을 넘기지 않으면 네 남편도 무사하지 못해. 서윤은 그 말에서 이상함을 느꼈다. 어느 남편을 말하는 거죠? 강태준. 강성호는 비웃었다. 그놈이 널 사랑한다고 믿나? 그는 너를 살린 게 아니라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한 증거로 보관한 거야. 너를 바다에 빠지게 한 뒤 영웅처럼 건져 올렸지. 서윤의 손끝이 다시 차가워졌지만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사실은 이미 알아요. 그런데도 그의 편에 서겠다고. 당신들 편에 서지 않는 것과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녀는 포기각서를 들어 반으로 찢었다.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진실의 편이에요. 강성호가 경호원들을 부르려 휴대전화를 꺼낸 순간 창고 반대편 문이 거칠게 열렸다. 차유라가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고 그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해란이 얼굴을 찌푸렸다. 네가 왜 여기 있어? 유라는 손에 든 휴대전화를 들어보였다. 저를 부두사건의 단독 범인으로 만들 서류를 찾았어요. 변호사한테서요. 강성호가 그녀에게 다가가 기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유라는 뒤로 물러났다. 3년 전 저한테 한서윤을 데려가라고 시킨 메시지에 유서 문구를 보내준 기록 경호팀을 붙인 통화 내역까지 다 있어요. 오해란이 낮게 경고했다. 내 아버지, 회사를 누가 살려줬는지 잊었니? 살려준 게 아니라 목줄을 채운 거였잖아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필요할 때는 며느리라고 부르고 일이 터지니까 미친 여자가 질투해서 버린 일이라고 넘기려 했어요. 서유는 유라가 자신을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선택은 중요했다. 휴대전화를 경찰에 넘겨요. 서윤이 말했다. 유라는 그녀를 바라보아왔다. 그러면 나도 끝나요. 이미 끝났어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지만 남았어요. 잠시 망설이던 유라는 휴대전화를 서윤에게 건넸다. 그 순간 창고의 비상등이 켜지고 멀리서 차량 여러 대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위치 공유 신호와 감사 서버에 음성 기록을 확인한 명진의 법무팀이 관계기관과 함께 도착한 것이었다. 강성호는 서윤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빠르게 몸을 피했다. 이번에는 내가 뛰어내리지 않아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들이 도망칠 곳이 없으니까. 창고 밖으로 나온 서윤은 새벽빛 아래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았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고 숨은 가빴지만 그녀는 눈을 돌리지 않았다. 검은 세단에서 내린 태준이 곧장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공포가 떠올라 있었다. 다친 곳은
그는 서윤의 어깨를 잡으려다 손을 멈췄다. 그녀는 대답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요. 위치 신호가 끊길 뻔했습니다. 그래서 또 내 선택을 무시했어요. 태준의 턱이 굳었다. 당신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로 모든 통제를 정당화하지 마세요. 서윤은 그에게 유라의 휴대전화를 건넸다. 안에 오해란과 강성호의 지시가 있어요. 참고 음성 기록에는 입양과 사고 조작에 관한 자백도 남았을 겁니다. 태준은 기기를 받지 않고 그녀만 바라보았다. 당신이 직접 얻은 겁니까? 네, 당신이 구해주지 않아도 나올 수 있었어요. 그 말에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와를. 서윤은 휴대전화를 법무팀 직원에게 넘긴 뒤 차로 향했다. 지금 어디로 갑니까? 해성 긴급 이사회요. 당신 상태로는 쉬어야 합니다. 서윤은 멈춰서서 그를 돌아보았다. 내가 바다 앞에서 쓰러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운 내 이름으로 직접 끝내러 가는 거예요. 태준은 더 이상 막지 않았다. 대신 그녀보다 반걸음 뒤에서 걸었다. 오전 9시 서울 강남의 해성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에는 모든 계열사 대표와 주요 주주들이 모여 있었다. 강준혁은 밤새 연락이 끊긴 부모를 찾느라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서윤이 들어오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부모님은 어디 있어? 당신 아버지가 내게 세 번째 선택을 강요하려 했어요. 바다로 가든 권리를 포기하든 다시 죽은 사람으로 살든.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서윤은 회의실 중앙 화면에 창고 음성 기록 일부를 재생했다. 강성호가 태준의 사고를 조작했다고 인정하는 목소리, 오해란이 유라를 이용했다고 말하는 장면, 준혁을 범죄를 대신 뒤집어 쓴 직원의 아들이라고 밝히는 대화가 차례로 흘러나왔다. 준혁은 의자 등받이를 붙잡은 채 겨우 서 있었다. 내 친아버지가 그 사람이었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태준이 회의실에 들어와 낡은 주주 명부와 가족재단 규정을 탁자 위에 놓았다. 내 아버지는 강성호의 지시로 내 사고 책임을 떠안았다. 그가 죽은 뒤 성호는 죄책감을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 후계 조건을 채우기 위해 너를 데려왔다. 준혁은 태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인생을 지탱해온 이름과 자리가 한순간에 거짓이 되었다. 그러나 서윤은 그에게 연민을 보이지 않았다. 당신도 이제 선택해야 해요. 진실을 증언할지 다시 침묵할지. 서윤은 화면을 바꾸어 혜성의 실제 재무 상태를 공개했다. 지난 3년 동안 명진 계열 법인이 제공한 자금은 투자처럼 보였지만 담보 가치가 허위로 보고될 경우 의결권과 주요 자산의 관리 권한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혜성은 부산 사업의 토지 가치와 호텔 수익을 부풀려 보고했고, 그 자료에 강성호와 오해란의 승인 서명이 남아 있었다. 서윤은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오늘부로 조건이 충족됐습니다. 명진 캐피털은 혜성의 주요 담보 지분과 의결권을 인수합니다. 한 임원이 다급히 물었다. 그럼 그룹 전체를 청산하겠다는 겁니까? 태준이 대답하려 했지만 서윤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아닙니다. 기존 대주주 지분은 상징적인 가격 1원에 양도받고 명진 측이 부채와 구조조정 책임을 인수합니다. 경영진의 사익과 직원들의 생존을 분리하겠습니다. 태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원래 그의 계획은 혜성을 해체해 강성호가 만든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었다. 서윤은 그 계획을 바꾸고 있었다. 나는 동의한 적 없습니다. 태준이 낮게 말하자 서윤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내가 의결권 대리인으로서 결정할 수 있도록 계약했잖아요. 아니면 그 권한도 당신이 필요할 때만 인정하는 건가요? 회의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됐다. 태준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서류에서 손을 뗐다. 대표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강준혁은 자신의 앞에 놓인 경영권 포기서와 증언 확인서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렸다. 내가 서명하면 부모님은 모든 걸 잃어.
서유는 차갑게 말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원래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이었어요. 나도 아무것도 아니게 돼. 당신은 강씨 성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나요? 준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3년 전 자신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아내는 더 이상 없었다. 지금 눈앞의 여자는 그가 포기한 뒤 스스로 이름을 되찾은 사람이었다. 그는 오랜 침묵 끝에 펜을 들었다. 부산에서 네 전화를 끄는 것도 어머니 휴대전화 기록을 보고도 모른 척한 것도 증언할게.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준혁은 두 문서에 서명한 뒤 사파이어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 탁자 위에 놓았다. 차유라와의 약혼을 끝내겠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 화면에 1원짜리 동전이 확대되어 나타났다. 행사장에서 서윤이 내밀었던 바로 그 동전이었다. 혜성의 왕국은 거대한 폭발이나 피비린내 나는 복수로 무너지지 않았다. 거짓으로 쌓은 지분이 가치를 잃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정한 순간 조용히 주인을 바꾸었다. 회의가 끝난 뒤 태주는 빈 회의실에 남은 서윤에게 다가왔다. 이번에도 그는 손을 뻗지 않았다. 혜성을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직원들은 강성호의 범죄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 회사는 내 이름을 지우고 당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회사가 한 일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 일이에요. 태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은 결국 내 계획까지 빼앗았군요. 당신 계획이 아니라 내 인생이에요. 서유는 손가락에서 아직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빼 그의 앞에 놓았다. 나는 당신이 만든 작품이 아니고 강성호를 쓰러뜨리기 위한 칼도 아니에요. 당신이 구한 생명이라고 해서 내 선택권까지 당신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지만 반지를 다시 끼우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끝입니까? 복수는 끝났어요. 우리 문제는 아직 시작도 못했고요. 서유는 회의실 문을 열다가 잠시 돌아보았다.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나를 소유하려는 버릇부터 버려요. 문이 닫힌 뒤 태주는 탁자 위의 반지와 1원짜리 동전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가 평생 되찾고 싶었던 혜성은 손에 들어왔지만 처음으로 잃고 싶지 않았던 사람은 그의 곁을 떠나고 있었다. 혜성그룹의 경영권이 명진캐피털로 넘어간 뒤 한 달 동안 서울 재계는 단 하루도 조용하지 않았다. 강성호와 오해라는 부산 항만창고에서 확보된 음성 기록과 차유라가 제출한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룹 안에서는 두 사람이 임명한 임원들이 줄줄이 사임했다. 그러나 한서윤은 기자회견장에 서서 혜성을 해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녀가 제시한 첫 번째 조치는 가족 소유 지분과 직원들의 생계를 분리하는 것이었다. 강씨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별장과 미술품, 해외 법인 자산은 채무 변제에 투입하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호텔과 물류 계열사는 독립 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두 번째 조치는 외부 감사위원과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구조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한 임원이 비용 절감을 위해 대규모 해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서유는 그가 제출한 표를 조용히 덮었다. 회사를 망친 사람들이 먼저 책임져야 합니다.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거짓 장부의 대가를 떠넘기지는 않겠습니다. 회의실 끝에 앉아있던 강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과거의 그였다면 가장 빠르고 잔인한 방법으로 혜성을 찢어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서윤이 결정하는 동안 끼어들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강준혁은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뒤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3년 전 서윤의 마지막 전화를 받은 사실과 그녀가 위험에 처했다는 의심을 품고도 침묵했다는 사실을 모두 진술했다. 직접 범행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부모의 통화 기록을 발견하고도 회사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증거를 숨겼다는 점도 인정했다. 진술을 마친 날 그는 서윤이 임시로 사용하던 혜성 본사 사무실을 찾아왔다. 예전처럼 값비싼 정장도 비서도 운전기사도 없었다. 그는 낡은 서류 봉투를 양손으로 들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이건 당신 물건이야. 봉투 안에는 결혼식 날 찢어진 베일 조각과 두 사람이 살던 집의 열쇠가 들어있었다. 서윤은 베일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봉투에 넣었다. 준혁은 씁쓸하게 웃었다. 3년 동안 버리지 못했어.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거든.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사랑했다는 증거는 물건이 아니에요. 내가 살려달라고 했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증거였죠.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알아. 그래서 용서를 구하러 온 건 아니야. 그는 자신이 강시성을 계속 사용할 법적 권리는 있지만 앞으로는 그 이름을 경력과 사업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친아버지에 관한 기록을 찾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보고 싶다고도 했다. 서윤은 그 결정을 칭찬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다만 떠나는 그의 등에 대고 말했다. 이번에는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가요. 준혁은 돌아보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차유라는 모든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가 서윤을 부산으로 유인하고 허위 자백서를 준비했으며 강제로 손을 묶은 사실은 분명했다. 다만 시부모의 지시와 협박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협조하면서 그녀가 단독 주범으로 몰리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 유라는 마지막 조사를 받기 전 서윤에게 면회를 요청했다. 유리칸막이 너머의 그녀는 화장도 보석도 없이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아버지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그녀가 가장 먼저 물었다. 서윤은 숨기지 않았다. 허위 회계가 확인됐어요. 정상적인 사업 부문은 매각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은 조사를 받게 될 거예요. 당신이 막아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왜 그래야 하죠?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휴대전화를 넘겼잖아요. 그건 거래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너무 늦게 한 거예요. 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평생 자신이 버려지지 않으려면 더 강한 사람에게 쓸모를 증명해야 한다고 믿었다. 오혜란에게 이용당할 때도 준혁의 옆자리를 차지하려 할 때도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당신이 부러웠어요. 유라가 말했다. 능력이 있어도 사랑받고 잘못하지 않아도 누군가 지켜주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서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나도 지켜달라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그날 아무도 오지 않았죠. 우리가 달랐던 건 가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희생시켰는지 여부예요. 유라는 고개를 떨구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을 잊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평생 오해란의 도구로만 살았다고 기록되게 두지는 않겠어요. 마지막에 진실을 선택한 것도 당신이니까. 태주는 해송본사의 가장 높은 층에 마련된 회장실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곳은 원래 강성호가 앉아있던 방이었고 벽에는 역대 회장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태주는 자신의 사진을 그 줄에 추가하는 대신 모든 초상화를 수장고로 옮기고 공간을 외부감사위원회의 회의실로 바꾸도록 지시했다. 그는 가족재단의 의결권도 자신이 독점하지 않았다. 독립적인 신탁 구조를 만들고 서윤과 직원 대표, 외부 전문가에게 권한을 나누었다. 서윤은 그 변화가 자신을 되찾기 위한 연기인지 정말로 그가 달라진 것인지 쉽게 판단하지 못했다. 태주는 더 이상 그녀의 일정표를 요구하지 않았고 경호원을 붙이지도 않았다. 그녀가 치료를 받으러 갈 때도 동행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필요한 경우 연락할 수 있는 번호 하나만 남겼다. 그 침묵은 과거의 통제보다 더 낯설었다. 서윤은 자신이 자유를 원했으면서도 그가 물러나자 이상한 공허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늦은 밤, 구조조정 자료를 검토하던 그녀는 서랍 속에서 두 사람이 작성했던 혼인계약서 사본을 발견했다. 마지막 장에는 언제든 한쪽의 의사로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3년 전 그 문장을 읽었을 때 그녀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태준이 자유를 적어놓고 두려움으로 자신을 묶는다고 여겼다. 지금은 그 문장이 실제로 사용될 순간이 오고 있었다. 며칠 뒤 태준은 서윤에게 남산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법률사무소로 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곳에는 기자도 수행원도 없었다. 회의실 탁자 위에는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서류와 재산 권리를 포기한다는 태준의 확인서가 놓여 있었다. 서유는 첫 장을 읽다가 그를 바라보았다. 이혼하자는 건가요? 태준은 맞은편에 앉지 않고 창가에 서 있었다. 계약의 목적은 끝났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의결권도 독립신탁으로 이전됐습니다. 이제 내 배우자라는 지위는 당신을 보호하지도 혜성에 영향력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어진 사람을 정리하는 건가요? 서윤의 목소리에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날이 섞였다. 태준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필요해서 곁에 둔 적은 있지만 필요 없어져서 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럼 왜요? 당신이 내 옆에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선택인지 빚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는 서윤 앞에 펜을 놓았다. 나는 당신을 살렸다는 이유로 당신의 시간과 감정까지 요구했습니다. 위험하다는 말로 겁을 주고 보호한다는 말로 통제했지요. 그 방식으로는 당신이 돌아와도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감옥을 만든 것뿐입니다. 서윤은 서류 위에 놓인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평생 타인을 움직이던 남자가 처음으로 아무것도 붙잡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내가 서명하면 다시는 찾지 않을 건가요? 서윤이 물었다. 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다. 찾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찾지 않겠습니다. 기다리겠다는 말도 하지 않아요. 기다린다는 말도 때로는 부담이 되니까요. 그는 그녀가 부산 창고에서 돌려주었던 결혼 반지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당신이 돌아오지 않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언젠가 나를 다시 만나고 싶다면 계약도 복수도 없는 자리에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서윤은 반지를 집지 않았다. 대신 이혼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서윤. 이번 서명은 죽은 이름을 숨기기 위한 것도 복수를 위한 동맹을 맺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자신이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서명이었다. 태준도 뒤따라 이름을 적었다. 두 사람 사이에 법적으로 남아있던 관계가 끝나는 순간 서윤은 예상했던 해방감보다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이유로 결정을 되돌리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지를 태준 쪽으로 밀었다. 이건 당신이 보관해요. 태준은 반지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왜 나에게 줍니까? 서윤은 문 앞에서 대답했다. 내가 다시 끼고 싶어지면 직접 가지러 올 수 있도록. 그 뒤로 6달 동안 서윤은 혜성과 명진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구조조정 전문가로 일했다. 그녀는 한남동 레지던스를 나와 성수동의 작은 아파트로 옮겼고 처음으로 자신의 취향만으로 가구를 골랐다. 침대는 창문 가까이에 두었고 문은 안에서 쉽게 열리는 구조인지 여러 번 확인했다. 치료도 계속했다. 처음에는 파도 소리를 10초만 들어도 손이 떨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녹음된 소리와 실제 위험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담당 상담사는 바다를 다시 좋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보다 두려움 때문에 삶의 방향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서윤은 그 말을 오래 기억했다. 그녀는 혜성 직원들을 위한 피해 지원 기금을 만들고 내부 고발자가 회사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독립신고 시스템도 마련했다. 과거 자신이 문서를 발견하고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던 경험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준혁은 간혹 조사 진행 상황을 알리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지만 사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다. 유라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뒤 정해진 절차를 밟았다. 태준에게서는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서윤은 그의 번호를 지우지 않았지만 먼저 전화하지도 않았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무렵 서윤은 혜성의 제주도 호텔 재개장을 점검하기 위해 섬을 찾았다. 호텔은 강성호 일가의 전용 별장처럼 사용되던 공간을 지역 주민과 일반 고객에게 개방했고 수익 일부를 직원 복지에 사용하는 새 운영안을 시험하고 있었다. 업무를 마친 마지막 날 서윤은 차를 몰고
관광객이 많지 않은 해안도로 끝으로 갔다. 바다는 잔잔했지만 수평선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차 안에서 손잡이를 붙잡고 한동안 내리지 못했다. 돌아가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서윤은 문을 열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바람에는 짙은 소금 냄새가 섞여 있었고 파도는 검은 절벽 아래에서 부드럽게 부서졌다. 그녀는 안전 난간에서 멀리 떨어진 벤치에 앉아 발바닥으로 땅의 감촉을 확인했다. 지금 보이는 것 5가지, 들리는 것 4가지, 만질 수 있는 것 3가지.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었을 때 뒤쪽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놀라지 않았다. 제주 호텔 이사회 일정표에서 태준의 이름을 이미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그가 자신의 위치를 알아내 따라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같은 해안에 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그를 기다렸다. 태준은 검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예전 같으면 곧장 다가와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을 것이다. 지금 그는 서윤이 먼저 말을 걸 때까지 기다렸다. 여기까지 따라온 건 아니죠? 서윤이 묻자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호텔에서 나오는 차를 봤습니다. 돌아가려 했지만 당신이 혼자 바다 앞에 있는 걸 보고 멈췄습니다. 걱정됐어요. 네, 그런데 왜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태준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내 걱정이 당신 허락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서윤은 옆자리를 바라보았다. 앉아도 돼요. 태준은 천천히 벤치 끝에 앉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한 사람이 더 앉을 만큼의 거리가 남았다. 한동안 그들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태준의 왼손에는 여전히 흠집난 은색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그러나 과거를 빼앗긴 흔적처럼 보였던 그 흠집은 이제 살아남은 증거처럼 느껴졌다. 서윤은 물었다. 혜성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나니 행복해요. 태준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이름을 되찾는다고 과거가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강성호가 정한 죽은 사람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알게 됐습니다. 서윤은 작게 웃었다. 나도 그래요. 아니, 태준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지만 열지는 않았다. 서윤은 그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반지를 늘 가지고 다녔어요. 그녀가 물었다.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지금도 나에게 끼워주고 싶어요. 내가 끼우고 싶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준은 상자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채 말했다. 당신이 다시 선택하고 싶은지가 중요합니다. 서윤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다가올 때마다 몸은 여전히 긴장했다. 태준을 바라보면 3년 전 배 안의 차가운 의료실과 자신을 계획의 일부로 다루던 그의 얼굴도 떠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던 밤, 이사회에서 자신의 결정을 따랐던 순간, 떠나겠다는 자신을 붙잡지 않았던 마지막 모습도 기억났다.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신뢰도 한 번의 고백으로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서윤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나는 아직 바다가 무서워요. 누군가를 믿었다가 버려지는 것도 무섭고 당신이 다시 나를 통제하려 할까봐 두렵기도 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때마다 멈추라고 말해주세요. 말하지 못하면요. 내가 묻겠습니다. 하지만 당신 대신 결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태준의 손이 본능적으로 움직이다가 중간에서 멈췄다. 그는 마지막 거리를 좁히지 않고 그녀의 허락을 기다렸다. 서윤은 먼저 손가락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체온이 닿는 순간 심장이 빨라졌지만 이번에는 공포 때문에 손을 빼지 않았다. 반지는 오늘 끼지 않을래요. 그녀가 말했다. 태준의 눈에 실망이 스쳤다가 곧 사라졌다. 알겠습니다. 대신 내가 가져갈게요. 서윤은 상자를 받아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다시 시작하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을게요. 언젠가 정말 끼고 싶어지는 날이 오면
그때 말할게요. 아, 태주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다. 얼마나 걸려도 괜찮습니다. 서유는 눈썹을 살짝 올렸다. 기다리겠다는 말은 부담이 된다면서요. 그럼 고치겠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고 당신은 당신 삶을 살다가 같은 방향을 선택하는 날 함께 걷겠습니다. 서유는 그의 손을 잡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절벽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안전한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바다는 곁에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삼킬 수 있는 유일한 세계가 아니었다. 서유는 살아 돌아왔고 누구의 아내도 복수의 칼도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그녀가 선택한 사랑은 구원에 대한 빚도 권력을 위한 계약도 아니었다. 손을 놓을 자유가 있는 두 사람이 서로 놓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다.